고등학교 물리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제 채널에 계속 고등학교 통합과학 물리학 1 계속 영상들이 올라와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물리학 2도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물리학 2 여러분들이 저 때도 악명이 되게 높았던 과목이었는데요. 네, 정말 똑똑한 친구들만 할 수 있는 학문이다 이러면서 되게 말이 많았었는데요. 물리학 2도 차근차근 정의를 따라가 보면서 그리고 차근차근 정리해 보면서 내용을 보다 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하고요. 물리학 2 과목이다 보니까 원 과목을 좀 먼저 보시거나 혹은 원 과목 먼저 공부하셔야 이해가 좀 더 편하다는 거, 좀 더 쉽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의라든가 어떤 현상들을 설명할 때, 이 내용들을 설명할 때도 이 내용은 물리학 1에 나온 내용입니다. 라든지 이 내용은 물리학 1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물리학 1을 배경 지식으로 하여서 설명한 내용들이 많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물리 1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물리 2도 차근차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처음 얘기이기 때문에 물리학은 어떻게 보자면 만물의 운동, 만물에 작용하는 운동 상태, 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종종 다룰 텐데 물리 1에서 힘을 계속 방향을 얘기했거든요. 이 힘의 방향이 어디로 작용해요. 그리고 이때 뭐 자기장은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제부터는 이 용어 방향이 어딥니다.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에요. 방향을 포함한 물리량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나의 범주로서 묶어서 힘은 예를 들어 힘은 방향을 갖고 있는 방향을 포함한 물리량이에요가 아니라 힘은 어떤 양이에요. 그래서 방향 갖고 있어요. 라고 이제부터 정의해 주려고 해요. 먼저 길이, 질량, 속력, 에너지처럼 얘네는 크기만 있어요. 방향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속력, 빠르기인데요. 얘네가 앞으로 빠른지 뒤로 빠른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 이거 우리가 스칼라량이라고 해요. 스칼라량. 그리고 반대로 위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변이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속도 앞으로 빨라지는지 줄어드는지, 가속도, 힘, 운동량 이런 것처럼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물리량, 우리가 이걸 벡터량이라고 부릅니다. 벡터량. 벡터는 옆에 있는 것처럼 기호로서는 만약에 A 벡터다 그러면 A 위에 화살표로 표시해 줌으로써 얘가 벡터구나 알 수 있게 표시를 해주고요.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힘을 화살표로 표현했던 것처럼 역시 벡터는 화살표로 표현되는데 시작점은 벡터가 시작하는 점이겠고요, 말 그대로. 그리고 그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 그리고 길이가 벡터의 크기로서 기호로는 만약에 A 벡터다 그러면 A라고 써주던가 혹은 A 벡터의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벡터의 크기는 스칼라량이겠죠. 크기만 얘기하기 때문에. 벡터 이제부터 우리가 더하고 빼고 하는 걸 많이 할 텐데 말이죠. 먼저 더하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리 1에서 왼쪽으로 몇 뉴턴 땡겨요, 오른쪽 몇 뉴턴 땡겨요. 그래서 얘는 힘을 합성하면 몇 뉴턴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문제는 모든 힘들이 다 나란하게 작용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법은 뭐냐? 먼저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하려고 해요. 시작점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B 벡터를 평행 이동해가지고 A 벡터의 끝점에 B 벡터의 시작점이 가도록, 그리고 A 벡터도 평행 이동하여 B 벡터의 끝점에 A 벡터의 시작점이 가도록 쫙 옮겨줍니다. 그러면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사변이 서로 평행한,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평행사변형이 되는데요. 그때 맨 처음 그었던 A 벡터와 B 벡터의 시작점과 그리고 나중에 모든 평행 이동한 벡터들의 끝점을 이어주면 그게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 되겠습니다. 혹은 삼각형법으로 A 벡터의 끝점에 B 벡터의 시작점이 딱 나요. 그리고 A 벡터의 시작점에서 B 벡터의 끝점까지 쫙 이기면 이거 역시 두 벡터의 합이다. 두 벡터를 합성한 벡터가 된다. 벡터를 더할 수 있다면 벡터를 나누거나 뺄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의 벡터를 두 개 이상의 벡터로 나눈 것, 우리가 이걸 벡터의 분해라고 얘기합니다. 벡터의 분해. 벡터의 분해는 이제 우리가 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정말 분석하기 좋도록, 우리가 분석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은 직교좌표 기록. x, y축 위에 벡터가 하나 있다면 그 벡터와 한 축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로 하여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서 표현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때 원래 a 벡터의 크기는 각각 코사인 벡터, 사인 벡터 나눠진 각각의 벡터를 제곱해 더해준 걸 같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옆에 예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빗면에 미끄러져 내려오는 물체가 있어요. 이때 이 물체가 만약 마찰이 없다면 작용하는 힘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과 그리고 빗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빗면이 받치고 있는 힘이 작용할 거예요. 이 힘을 분석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빗면에 나란한 방향으로 X축을 놓고 빗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Y축을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중력과 Y축이 이루는 각도 세타만큼 해서 수직인 방향은 코사인 세타, 빗면 수직인 방향은 코사인 세타, 빗면 나라는 방향은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힘이 어떤 힘과 어떤 힘이 같아서 뭐 힘이 평형이고 어떤 힘 때문에 얘가 얼마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벡터의 합성에서 하나 더 얘기하면은 방향이 바뀌어지면 마이너스 벡터가 되겠죠. 만약에 오른쪽 방향은 5N이었다. 근데 그 벡터가 마이너스가 배가 된다면은 왼쪽 방향 5N이 되겠죠. 역시 만약에 A 벡터와 B 벡터를 빼준다라고 하면 그건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평행사변형 법과 삼각형법을 이용하여서 여러분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힘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하나 더 있습니다. 돌림힘이라고 하는 건데요. 물체의 회전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돌림힘, 이 토크라는 것은 힘은 아니에요. 왜냐? 단순하게 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F는 MA로 나타나지도 않고요. 일단 우리가 흔히 봤던 힘과는 다르고요.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또한 회전 운동을 변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표현하기 좀 어렵네요. 엄밀히 말하면은 힘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힘을 또 가지고 또 어떤 물리량이 힘 뉴턴이 아니라 또 힘과 그 길이를 곱해준 값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힘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처럼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말을 쓰는 거죠. 그 토크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회전팔의 길이, 중심축으로부터 이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거의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길이, 그리고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곱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문을 열려고 할 때 문과 수직인 방향으로 당겨야지 문이 이제 나와 있는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당겨야지 문이 열리거나 닫히지, 혹은 문과 나란한 방향 막 당기면은 안 되겠죠? 문의 가로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당기면은 얘가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은 안정한 상태를 물 원에선 힘의 평형만 얘기했다면 이번엔 물체의 평형 두 가지 다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힘의 평형, 물체 작용하는 알점이 모두 0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시소 그림이 있는데요. 한쪽에는 질량 m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한쪽에는 우리가 만약에 시소 한쪽을 눌러준다고 하면 그 누르는 힘 F, 그리고 또 이 시소 자체의 질량으로 인한 중력, 그리고 받침대로 인한 힘, 이 네 가지가 다 평형이 맞아야 알짜임이 0인 상태인 힘의 평형 상태가 될 거고요. 또 하나의 작용점을 기점으로 선생님이 일부러 라지 mg는 표현 안 했어요. 이게 도르래랑 또 이어지면 좀 헷갈리는 감이 있어서 그냥 F로 일단 퉁쳤는데, 각각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 돌림힘의 크기도 또 합이 0이 돼야 된다. 작용점을 기점으로 질량 스몰 m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반시계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네요. 그리고 반대쪽에 우리가 눌러주는 힘 라지 F는 시계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그리고 시소의 질량으로 인한 중력은 또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네요. 받침대가 시소 그 판에 작용하는 받치는 힘은 작용점으로부터
회전팔의 길이가 0이기 때문에 일부러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물론 옆에 힘의 평형, 돌림의 평형으로 써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얘는 도르래랑 관련되어 있는 식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더 변형시키면은 시소에도 역시 적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힘의 평형이라고 하면은 시소의 경우는 F 더하기 스몰 mg 더하기 라지 mg는 라지 F1이 되겠고요. 돌림의 평형은 스몰 mg L1은 걔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한 돌림인 은 라지 F L2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인 더하기 라지 mg 그리고 작용 받침점부터 그 시소의 중심까지의 거리. 여러분들이 충분히 식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 변하지 않는 안정한 상태, 즉 안정성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힘의 평형 그리고 돌림의 평형 둘 다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시소 중심으로부터 작용점까지 받침점까지 거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무게 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러니까 즉 시소를 키다란 이 시소 판때기를 전체에 뭐 라지 mg만큼 작용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라지 mg라고 하는 무게 그 입자가 시소가 전체 무게가 라지 m이지만 그 중심에 라지 m이라고 하는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가 동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만 중력 라지 mg가 작용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무게중심의 위치가 낮을수록 물체의 무게중심에서 지표면에 내린 수선이 물체의 밑면 안에 들어있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만족할 때 안정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삼각형을 딱 안정적이 논다고 하면은 밑면이 아래로 오도록 닿는 면적이 넓도록 삼각형을 놓는 게 제일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무게중심의 위치가 낮다고 하는 건, 낮다는 얘기는 위의 입자들, 그 물체를 구성하는 그 모양이 윗부분, 지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부분에 많이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랫부분에 많이 몰려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만약에 삼각형, 정삼각형을 거꾸로 놓는다고 하면은 무게중심에서 지표면 내린 수선이 물체 밑면 안에 들어가 있기가 어렵죠. 이런 모든 것들을 만족할 때 우리가 안정성이 높다라고 얘기한다. 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스칼라, 벡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힘 관련해서 물체 회전운동을 바뀌는 회전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인 돌림인 포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물체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용어들이 사실 많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또 벡터랑 스칼라라는 걸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직 힘에 대한 그것도 어려운데 돌림힘에 대한 얘기, 평형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 우리가 고1 때, 고2 때 물 안에서 많이 했던 얘기죠. 물 안에서 많이 했던 운동을 분석하는 얘기들, 그거를 가속도와 속도에 대한 이야기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물리학 2 다음에는 어디부터 볼까요?